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 폭락이 됐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6월달은 통화정책반 결정회의가 없이 금융안정회의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금융안정보고서가 보도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 살펴보니까 온통 매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부동산 버블과 관련된 언론 기사들이 어제 쏟아져 나왔었죠. 자, 먼저 발표된 부채 규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 민간 신용, 즉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합이 얼마나 늘어나나 봤더니 GDP 대비, 명목 GDP 대비 216.3%를 기록했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1분기보다 15.9%포인트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많이 이슈가 됐었던 가계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기업부채 비율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자, 면목 GDP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04.7%가 나왔어요. 1년 사이에 9.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자, 면목 GDP 기준 기업부채 비율은 111.6%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둘을 합쳐봤더니 216.3%가 됐네요. 자,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저희가 과거에 중국의 부채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말씀드렸었죠. 자, 중국 부채가 얼마나 많았냐? 특히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됐었는데 GDP 대비 162.3%였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의 가계 부채가 61.7%였습니다. 자, 이 둘의 합계가 224%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수치와 거의 근접한 216%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연체율은 어떨까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 발표 자료는요, 생각보다 고신용자들이 많이 대출을 받았었고, 고소득자가 대출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차주 특성별 분표를 보니까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고소득 차주 비중도 대체로 전년 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 한마디로 소득 낮고 신용 낮은 사람들이 대출 마구마구 끌어쓴 게 아니라 돈 잘 벌고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 빌려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에 한국은행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 말고도 추가적인 이야기도 같이 언급을 했어요. 연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대요. 왜 연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냐? 가계신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자산시장의 쏠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산시장 가치 상승을 맛보기 위해서 누구나 지금 레버리지 끌어서 자산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코스피든 부동산이든 뭐 가상화폐 지금 좀 조정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낮은 연체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이자 부담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이고야 연체율이 높아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자산 가격 얼마나 상승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볼게요. 서울 지역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이 공개됐습니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에 주택 마련하려면 몇 년이 걸리냐? 17.4년이 나온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보통 10만 넘어가도 좀 과열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17.4면은 빼박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PIR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게 보이시죠? 원래 14 정도 수준, 13 정도 수준이었는데 17.4로 한꺼번에 올라갔네. 그것도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이 완화적 통화정책 카드를 앞다퉈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주택시장 불안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주택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국가에 포함이 되더라. 한마디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 거품에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다는 걸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도 볼게요. 주식도 정말로 많이 올렸죠. 자, 2020년 저점 대비 2021년 5월 말 기준 주가 상승률이 한국이 120%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은 87%고 일본은 74%, 독일 82%인데 와, 대한민국 압도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 관련 신용대출 및 주식 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해서 지금 거의 45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준의 2배를 훌쩍 넘어간 수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스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호자산은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 3월까지만 해도 $5,000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요,
4월 13일 날 64,000달러까지 올라갔고 5월 31일 날 37,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 가격 대비 거의 7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자, 자산 가격 상승의 경제적 영향도 이번 보고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부의 효과를 통해 가계 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정도껏 올라야지 자산 가격이 고평가돼 있거나 투기적 수요가 지속될 경우에 자산 시장이 대외적 충격에 취약해지면서 금융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작은 시장 상황 변화에도 투자 심리가 급변하고 대규모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경제 주체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을 지켜만 보면 안 된다는 한국은행의 시각이 담겨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자, 자산가격 버블이 끝도 없이 형성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충격은 없을까? 없진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누가 먼저 충격을 받을까? 과도한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부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고 DSR 차주에 대한 통계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2015년, 2016년에 평균 DSR 비율은 40% 수준이었대요. 자, 그런데 점점 하락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40%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자,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 봤더니 2019년부터 긴축에서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20년에서 30년짜리를 선택하다 보니까 DSR 차주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서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율 낮게 유지되고 있었고 고 DSR 차주 비율이 감소하고 있었던 것을 통계의 근거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다른 시각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은 금리 인상 시기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솔직히 상식이죠. 자,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금리 상승기 2016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금리 꼬짝 2번 올렸거든요. 자, 이때 취약차주 및 고 DSR 차주 연체율이 각각 6.4, 8.4에서 각각 8.4%, 1.1%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취약 부분의 연체율은 이전 수준을 유지했대요. 한마디로 고 DSR 차주같이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든 사람이 금리 인상 시기에 취약하고 이것이 연체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자,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나타냈었는데, 특히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증가했냐? 2,34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대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뭐냐?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 상품의 합계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율이 지금 너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 만약에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라서 시장 침체가 이어지게 되면은 가계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기업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 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를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내용을 요약드리면요. 부동산에 의존한 과도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경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 조정 및 관련 대출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어제 많은 언론들이 야, 한국 집값 너무 고평가됐다. 경제 충격 시 폭락할 거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를 좀 정리를 드릴게요. 부동산 버블과 부채 증가 현재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큰 충격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충격 발생은 유동성 위기를 발생시키고 시장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산을 매도하면서 이것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파는 사람이 늘고 매수자는 줄어들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금융기관 부실이 증가한다는 게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올드한 좀 시나리오예요. 2008년 이후에는 적용이 안 되는 모델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위기가 발생할 때는요, 급격하게 금리를 낮춰서 일시적 충격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급등세로 반전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과도한 부채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려면요, 경제에 충격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요,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자 상환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예금 기능의 정상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 안정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고가주택 매도자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매물은 증가하게 되겠죠.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을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점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급락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다시 저금리 정책이 돌아올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좋은 상황이고요,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나리오는요, 저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기획재정부에 이어서 한국은행도 부동산 거품 경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5월 달에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 집 마련 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고를 했고요. 또한 한 달도 안 돼서 한국은행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앞서 시장에 강한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그냥 누군가 또 폭락 같은 소리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에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동시에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정책 변화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